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 명단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모든 현안을 집어삼킬 만한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오후에 수사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박상병 정치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데요. 이완구 국무총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크게 뭐 흔들림 없는 모습이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친한 지인이 있으면 뭐 궁금할 때 한 15번, 12번씩 전화를 하곤 합니까? 어떻든가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오해받은 짓을 했죠. 왜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본인의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정 정국을 컨트롤하고 있고 국정의 일종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충청권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이 성완종 전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것도 10여 차례 계속해서 여기에 그 언론에서 지금 추궁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물론 추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국의 총리로서 하는 모습은 아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간결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자칫하면은 본인이 표적이 될 경우에 전국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차례 뭐 10여 회 이상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글쎄 근데 이완구 총리는 그 정청래 의원한테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아, 난 총리인데 내가 총리인데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어서 친한 지인한테 전화하는 건 내가 총리인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개인이면 당연하죠. 총리여서 안 된다. 일반 저 같으면 당연히 전화하죠. 아, 이상희 부총장이 왜 저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앞에 계시니까 여쭤보는 얼마든지 개인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지 그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누구는 안 물어보는 건 이상하죠. 그런데 만약에 총리면은 일국의 총리 아닙니까? 총리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총리입니다. 그게 공인의 어려움인 거죠. 먼저 이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는 이완구 이름이 있다. 먼저 왜 이완구 이름이 있는지 자신의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성완종 회장과는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었고 이런 전화를 받았다. 이런 전화를 받지만 안 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내가 추후에 노력을 해서 찾아보고 다시 국민에게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알아보는 게 당연하다.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 전부 다 알아보시죠, 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다가 이완구 총리가 10몇 번이나 전화했다는 얘기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거는 열 몇 번 전화하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압박을 상대방에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할 정도의 분위기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그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완구 총리의 해명이라든지 또는 언행은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뭐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안 받아가지고 여러 번 전화한 거 아닐 수도 있지는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뭐 진짜 이 결코 웃으면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데요.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공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총리 입장이고 공인 중에서도 공인 아니겠습니까? 무겁고 간결하게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 입장이 곤란하고 이러저러한 오해의 소지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 총리라는 자리가. 결국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되는데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이 성완종 회장을 둘러싼 측근들이라다 또는 성완종 전 회장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완종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단 한 푼의 후원 자원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해명하기 위해서 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다 하지만은 만약에 어떠한 다른 정황적인 증거가 나온다든가 또는 어떤 사실이 규명된다든가 오해 소지가 또 다른 어떤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본인 인간 이완구 총리가 아니고 이거는 일국의 총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직격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자 비를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겁고 간결하게 가야죠. 무겁고. 그게 총리로 살 자세다. 오해할 일은 안 특히나 총리 청문회에서 뭐 박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설화로 그만큼 당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만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행동 처신하는 것은 오히려 이 불을 더 지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이런 얘기다 보면 도보시비는 아마 시청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입니다. 예, 만약에 연결해서 만약에 이완구 총리와 관련해서 엄청난 사건이 그 밑에 얘기했었다고 칩시다. 성완종 전 회장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칩시다. 만약에 뭐 이를테면 아주 엄청난 이완구 총리 물러나야 할 상황을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 얘기를 만약에 그러면 있었다. 갖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먼저 전화가지고 그 얘기 합치다. 그래 그거 찢어버려라. 그 뭐 문서가 있는데 찢어버려라.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 전혀 아닐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총리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당하다. 이런 방법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또 공인도 보통 공인이 아니라 국무총리 아닙니까? 더더욱 국무총리도 어떤 국무총리입니까? 이번에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첫 신호탄을 쏘올린 장본인 아닙니까? 네. 그죠? 비리 책계에 전면에 나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예. 이완구 총리께서 그런 분이 그 이름에 비리 대상자 1호로 찍은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전화해가지고 알아봐라. 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철저히 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콩과사가 이게 뒤죽박도 되다 보면은 많은 국민들은 뭐가 있나 보지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완구 총리 이외에도 지금 거론된 사람이 7명도 더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 적힌 그렇죠. 사람이. 뭐 이런 인물들을 좀 짚어보기 전에 앞서서 오늘 검찰이 이제 오후에 수사에 대한 윤곽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중립적이고 또는 객관적이고 또는 실제적으로 특검과 같은 어떤 독립적 형태를 띌 것이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 수사가 특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것은 이 사건 자체가 어제 김무성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건의 본질 자체가 법리적보다도 정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결국 국민의 눈높이 즉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의 명예 회복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이 부분은 특히 어떠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겠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적 방향이 이러한 방향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천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수사 계획을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검찰은 참 딜레마일 딜레마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대통령의 눈치도 봐야 되고 물론 무서운 게 국민의 눈치입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이거를 수사를 안 하자니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만약에 현 정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 나온다면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죠. 안 하자니 또 특검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상설특검제를 법제화시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설특검제 뭐하라고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설특검제를 일반화, 법제화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검찰 개혁 나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설특검 나오자 또는 고위공직자 비수사처 만들자 등등. 이번에도 결국은 통과시켰습니다. 그죠? 통과시켰는데 이제 딱 그 안이 나왔어요. 대통령 주변의 핵심 측근 인사들. 검찰로서는 넘볼 수 없는. 이런 문제까지 검찰이 이따가 수사 계획을 발표할 때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당연히 말하겠죠. 그걸 검찰에서 이거 뭐하러 만듭니까? 상설특검을 돈이 남아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설특검제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요. 왜 그렇죠? 결국은 이 자체가 검찰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는 특검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두 분 말씀은 그 특검은 필요한데 검찰 수사는 저희가 아직 지켜보진 않았잖아요.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어찌 됐든 다시 특검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마 특검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사실 특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어떤 뭐 특검의 검찰의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 기법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이 사건은 첫 번째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특검에 대한 법리적인 용어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자체가 실세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정서에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수사가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새누리당의 정무적 전략을 판단하는 그런 실무적 입장이라 그러면은 아마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도 특검을 먼저 치고 나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사실 쥐레밭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전히 여든 야든 여기에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권 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특검이라든가 다른 형태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한테 인정받기도 쉽고 또는
정치권도 그만큼 홀가분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제도권에서 안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아무리 뛰어나서 여러 가지 큰 건수를 잡는다 하더라도 제도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뭔가 있지 않겠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네. 뭐 메모에 적힌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또 다른 의혹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게 지금 검찰 내에서 별건 수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이 부분도 본인들의 자성의 의미로서 빼놓지 않고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자원외교로 갔다가 왜 비자금으로 갑니까? 네. 이거는 검찰로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성완종 회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 수사 이렇게 가버리면요 안 네. 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도 큰 기업 다 한번 가보시죠. 안 털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털리는 거죠. 이게 검찰 수사의 원칙이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상설특검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을 국민과 여론은 언론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네. 것인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상설특검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예. 통과시키라고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보통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과거에 말이죠. 특검을 얘기했던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은 특검을 막상 해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검을 해봤더니 검찰이 이미 다 중요한 증거들을 다 흔들어버렸더라. 그거 깨 맞추는데 시간 다 보냈다. 증거가 이미 그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검찰이 수사 이번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특별검사가 나가서 열심히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미 검찰이 수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증거를 다 조작해버리고 심지어 조작이라는 말도 논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때는 옛날 얘기입니다. 네. 예. 않겠으나 그런 의혹을 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상설 특별 검사제를 만든 겁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근데도 지금 와가지고 검찰 수사를 한다. 성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내용을 진실을 규명할 것인가? 어쩌면 진실을 덮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뭐 박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처음에 상설특검 얘기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야당도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지만 일단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왜 야당은 왜 종전과 다르게 그렇죠. 특검 얘기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기업인과 정치인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성완종 전 회장이 기업인이라 하지만 사실상 정치인이라 하지만 기업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에 대한 존폐, 그 사실 목숨을 겁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봅니다. 여든 야든. 그래서 지뢰밭이라는 표현인데 더군다나 성완종 회장이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그런 사람이고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애를 쓰고 고생을 하면서 키운 기업입니다. 이 네. 기업에서 저는 뭐 대기업에서 한 15년 동안 비서실에 근무해봤습니다만 그 경험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기업이라는 존재는 이익을 가치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뭐 역설적으로 뭐냐면 지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제2, 제3의 신화는 다 만들어 놨다 봐야 돼요. 네. 성완종 전 회장이 저렇게 기자회견 전에 목사를 만나서 여기 100억이다. 150명이다 이런 시그널을 흘리는가 하며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건들을 다 폭로시키는가 하며 네. 그래서 결국 자살로 가게 마무리 짓는가 하며 이 부분 자체가 우발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어쩌면 의도적이고 본인의 목숨보다도 기업을 지켜야 되겠다 또는 네. 명예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3의 제4의 어떤 리스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목사를 만나서 그것도 먼저 자기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네. 만나서 해서 약 150억 정도 돈을 줬다 정관계에 뿌렸다. 이 150억 돈이 금액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돈이 얼마인지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은 그 체크 안 하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만큼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바로 정치권에다가 시그널을 던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10억, 뭐 7억 이렇게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적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받은 본인들은 전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 지사 이야기를 보면 본인은 받은 적이 없지만 내 지인은 뭐 받았을지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홍 지사 사건 이외에도 다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정말 본인은 받지 않았지만 그 지인들이 뭐 호가호위를 위한 명목으로 받았을 수 있을 가능성 이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참 미루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당사자들은 안 받았다 그러고 돈은 줬다 그러고 그럼 네. 그 돈이 어디가 가져왔습니까? 제가 가져왔습니까? 아마
두 가지 경우 있죠. 하나는 돈이 배달 사고를 당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배달 사고. 네. 아니면 한쪽에 다른 하나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이제 이미 당사자는 망인이 됐으니 더 진실을 밝힐 수 없겠다. 잡아떼면은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거짓말하는 거겠죠. 어떤지는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대목인데 흔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황적으로 보면은 성완종 전 회장은 여야를 넘나드는 말 그대로 마당발 정치인형 기업인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런 정도 인물이 있으면은 전방위적으로 돈을 뿌립니다. 상당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는 지금 야당도 자유롭지 않다고 봐요. 네. 뭐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런 어떤 정황들이 결국은 막판에 성완종 회장께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같이 나를 외면하고 그러더라. 심지어 이완구 총리께서는 나를 사정기업 1호로 삼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억울하다. 네. 그래서 막판에 그렇게 전화를 하고 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런 것들이 막판에 도저히 자신의 어떤 자존심, 예.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로 목숨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이제 모든 열쇠는 사실 검찰의 손에 갔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는데 그러나 검찰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설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것이 이제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소시효도 남아있는 것도 있고 예.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대목도 있고 정치적으로 그 파장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글쎄 지금 그 야당이랑 다르게 오히려 여당이 특검 얘기하고 그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들도 특검 한다면 내가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요, 그 약간 입장이 뒤바뀐 것 같아처럼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종전과는 좀 다르게 예. 더불어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성역 없이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고요. 전공법을 택한 겁니까?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전공법이죠. 왜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성의 없이 가겠다. 자고민하지 마라.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법리적인 것보다 정치적 문제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검찰의 외압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이 적극 앞장서서 막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면 돌파라는 것이 이것이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정말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즉 경선 자금과 대선 자금과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는 부분은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자칫하면은 청와대가 거기에 직접적 인볼브 됨에 따라 가지고 파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오는 대통령의 워딩이라든가 청와대의 자세는 뭐 그대로 드라이하게 잘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할 것은 이 부분은 어떤 정책이든지 정부, 청와대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정책이든지 상황이 생기면 이를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열치열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한 치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불을 물로서 끄는 방법은 안 된다 봅니다. 불은 불로서 끄야 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이보다 더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뭔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어물쩍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걷잡을 수 없는 아마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이열치열한 방법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자 특검합시다. 이 부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우리는 엄청 마소의 심정으로 정말 원칙에 투명해 객관화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치고 나간다면 그것이 이열치열 즉 불을 불러서 끄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야당 반응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대표가 지금 뭐 여기 거론됐던 리스트의 인물들은 다 직책을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거든요. 이 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나간 발언입니까? 그렇죠. 그건 적절치 않죠. 리스트에 이름이 있다고 다 불러나버리면은 네. 나라가 그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국정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정말 손을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야당 대표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뭔가 논리적으로 좀 공감대가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문재인 대표와 야당은 사실 특검제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 얼마 전에 청와대 정윤회 문건 나올 때도 특검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는 그보다 파괴력이 더 크잖아요. 이거 문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죽고 네. 그 실제로 줄줄이 리스트에 올랐다고 얘기하면 이것이야말로 특검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특검자가 이미 발효가 됐고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럴까? 방금 이상희 교수님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또 혹시나 저는 그런 면에서 야당한테도 뭔가 조금 끌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야당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예. 뭐 노무현 정부 때 특사를 2번이나 받았다든지 예. 또는 그때
이 성공불 예금, 융자금을 상당 부분 그때 어떤 나름대로 특혜성으로 받았다는 등등 뭐 이런 것도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지금 대표가 당시에 민정수석이 됐고 또 비서실장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또 내부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연루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의혹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조금 전략적으로 보면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 깨끗하다고 치면은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이 일단 유리해요. 검찰 수사하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도 엉망진창이다. 특검 요구하자 그러면은 시간도 더 길어지고 훨씬 더 여당에 대한 여권에 대한 공세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봐라. 그렇게 우리도 검찰에 믿어줬더니 이 검찰이 좀 안 되지 않느냐. 검찰을 요구했던 여당부터 반사해라. 상설 등하면 못할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사실 그럴 수가 있겠으나 후자는 좀 피하고 싶어요. 이걸 후자 정도로 갈 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도 깨끗하다고 얘기하면은 최소한 문재인 대표만큼은 상설 특검제에 가서 정답을 냅시다라고 하는 것이 옳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두 분이 워낙에 이제 특검 얘기하시니까 검찰이 뭐 아직 수사 계획 발표하기도 좀 면이 안 설 것 같은데 여당 내부 좀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상 친박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이 거론한 명단이 홍준표 지사를 제외하고 전부 친박 명단이니까 친박에 대한 중차된 위기설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4.29 재보선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김무성 대표 입장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이긴 하나 여기에 선거에 참패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명분 자체가 김무성 대표 체제의 실패로는 못 갑니다. 이건 친박에 대한 부분이고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의 주류인 친박이 상당히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것이 내년 총선의 공천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당 체제가 김무성 대체의 굳건한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그러면은 결국 친박이 물러서게 되면은 청와대가 뒤로 밀려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정 운영 체제에 있어서 청와대는 뒤에 쫓아가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김무성의 대표 체제, 즉 현 새누리당의 지도 체제가 상당히 견인력이 강해지고 힘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거론되고 누가 연루됐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힘의 논리에서 완전히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게모니 정국 측면에서 비상이 아닐 수가 없죠. 글쎄 아무리 그 비박계끼리 뭉치고 힘을 추진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당 후사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인데요. 오늘은 친박계 모임이라고 봐야 되죠. 국가 경쟁력 강화는 친박계 모임입니다. 근데 친박계 모임이죠 오늘은.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홍지사만 빼고 다 친박계다 보니까 이제 친박계 당 의원들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차원에서 오늘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는 두 가지일 겁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일단 나눠보는 겁니다.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는 것이고 공식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오겠죠. 검찰이 대통령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한치 성역도 없이 수사해달라 메시지 하나. 그다음에 국정 운영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검찰은 좌고 우민하지 않고 임해주고 정치권의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소모적인 전쟁을 피하자. 국정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는 메시지 나올 것 같으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큰 메시지는 뭐냐면은 친박계가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 그 자체는 당내 특히 김무성 대표 체제한테도 참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느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이 얘기가 당내 갈등으로 가버리면은 이건 또 새로운 국민이 만들어줄 수도 또 있는 거예요. 당내 갈등 구조. 아직은 그런 구조가 아니나 오히려 김무성 대표라든지 또는 지금 지도부가 친박계와 함께 어우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가 검찰이나 청와대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으니 흔들리지 마시고 수사에 임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정도 이상의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아마 미뤄진다 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지를 모아야 될 때죠. 친박이 비상한 어떤 모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 될 중인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새누리당은 집안 싸움입니다. 집안 싸움의 징후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뭔지 냐면은 충청권을 둘러싼 내부 해부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보면은 언론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완구 총리가 충청권 맹주를 노리고 있고 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분이 어떤 보복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이 결국 충청권을 둘러싸고 이완구 총리에서 극단적 감정 표출 이런 것들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방금 지적했다시피 친박들 모임 그 자체가 어쩌면 비박 진영에서 보고 또는 당 지도부에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 되지 집단을 모여서 또 다른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온다. 또 그런 통로를 하나 단내로 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선당 후사의 차원이 아니고 개파의 이익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집안 싸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렇게 비박계가 힘을 받아서 지금 이제 세를 결집한다면 아까 뭐 총선도 말씀하셨고 재보선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그 여당 내 그 권력정이 바뀌는 것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라고 한다면 언제쯤 그런 상황이 올까요? 이미 당의 권력은 지금 기울고 있다고 김무성 대표 체제로 굳어지고 있죠. 더 확실하게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네. 그래서 저는 당내 권력 지형에는 만약에 김무성 대표 체제가 오버하지 않는 한 예. 이변 없이 김무성 대표 체제 굳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 더한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당 정청 간의 조율 없이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오버할 경우에 이는 당의 심각한 당내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경국가 경쟁의 강화 포럼 친박계 인사들 모임이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당내 정쟁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는 나름대로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정도를 하면서 친박계가 세를 모아서 중지를 모아보고 그 중지를 아마 김무성 대표께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예.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은 친박계에서는 이거는 검찰소로 갑시다. 비박계 김무성 대표는 그거 특별검사 가야 됩니다. 국정조사 합시다. 우리는 안 됩니다. 청와대는 갑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우려해서 오늘 내부의 중지를 모으고 그 의견을 아마 전달할 것 같아요. 공유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 수사를 얘기를 물론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상설 특검제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더 좋을 뻔했어요. 이것이 정말로 불에는 불을 끄는 겁니다. 정면 대응인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예. 하지 않았던 그 배경이 궁금하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검찰 수사를 간다고 얘기하면 청와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개입하면 또 오해를 받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빠지고 검찰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도 출국하기 이전에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선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29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총선까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사건이 지금 벌어졌고 당장 코앞에 있는 선거는 재보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재보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영향이 많이 간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야당이 애당초에 프레임을 내걸었던 박근혜 심판론이,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그것이 지금 굉장히 내재돼서 음성적으로 지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앞으로 전개 방향을 통해서 4.29 재보선 앞둔 신재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폭발력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지지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질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관악이라든가 성남 중원은 어느 정도 유리하다 봅니다만 네. 절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